국내에 반입이 된 석굴암 사진 한 장. 문제는 이 사진과 현재 석굴암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 겨울비가 골목을 얇게 적시던 밤, 낡은 고서점 간판 아래 60대 중반의 한국인 교수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종이 먼지와 잉크 냄새가 숨을 막을 만큼 짙었다. 그는 30년 넘게 이어진 질문 하나를 붙잡고 있었다. 석굴암은 정말 원형일까? 주인은 말없이 경매 목록을 내밀고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책장을 넘긴다. 지도, 기록, 사진. 그리고 멈춘 손끝 거기엔 우리가 아는 석굴암이 없었다. 전실의 돌파는 4개가 아니라 3개, 벽면은 곧지 않고 꺾여 있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변형일 수도 있다. 그날 밤 한 장의 사진이 천년의 침묵을 깨우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1000년 전 작품입니까? 2013년 뉴욕 서양. 관람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에서 온 전시물이었습니다. 접착제 없이 360개의 화강암을 쌓아 올린 세계 유일의 인공 석굴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함. 로마 판테온과 닮은 돔 구조 빛의 각도까지 계산한 본존불의 미소. 대체 신라인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박사가 광기 어린 정밀함이라고 표현한 이 석굴의 정체.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00년을 버텨온 이 구조를 보는 순간 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석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기적 같은 건축물 앞에서 유리벽에 막혀 서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고고학과 건축사를 전공했고 25년간 유네스코 실무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중국의 둔왕,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세계 곳곳의 유적을 조사했죠. 그런 제가 한국 경주의 석굴암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본존불, 높이 3.5m의 거대한 불상이 완벽한 비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등신의 이상적인 인체 비율,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 그리고 그 평온한 미소. 1000년 전 조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로마 판테온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단언하건대 저 돔 구조는 미쳤습니다. 저 곡선, 저 완벽한 원형, 저 정교한 돌의 배치.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상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불상 뒤편의 11면관은 보살상은 더더욱 볼 수 없었죠. 왜 이렇게 멀리서만 봐야 하는 겁니까? 안내를 맡은 한국인 학예사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습도와 온도 관리를 위해 보존 이해는 됩니다. 저 역시 문화재 보존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완벽한 건축물을, 저 경이로운 조각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점심시간 석굴암 입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노인이 제 카메라를 보더니 말을 거셨습니다. 석굴암 보러 오셨나?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리벽 때문에 답답하죠? 노인의 눈빛이 아련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부처님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었어요. 손 뻗으면 닿을 듯 했죠. 뒤편도 다 돌아볼 수 있었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뒤편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요, 11면관은 보살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섬세한 조각을 코앞에서 봤었는데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걸 못 본다니 참 안타깝죠. 그 순간 묘한 박탈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사람들은 누렸던 경험을 저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견딜 수 없이 아쉬웠습니다. 대체 왜 유리벽을 설치하게 된 겁니까?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석굴암을 함부로 만졌어요. 해체하고 시멘트로 때우고. 그 후유증이 심각했죠. 습도 문제, 균열 문제가 생겼고 결국 보존을 위해
유리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건축물이 인위적인 훼손을 당했다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다시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유리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리 표면에 미세하게 반사되는 제 얼굴 그 모습이 묘하게 슬펐습니다. 마치 시대적 단절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세계 유적을 다녔지만 이런 갈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본존불에 미소가 보였습니다. 천년을 버텨온 그 평온한 표정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멀리서 봐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런데 제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석굴암이 왜 이토록 특별한지, 왜 천년을 버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곳을 주목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석굴암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신라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디지털로 복원된 석굴암이 전시됐다는 기록. 서양 관람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디지털 복원?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관련 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뉴욕을 뒤흔들었다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관람객들, 감탄사를 연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한 미국인 건축학자가 남긴 코멘트. 이게 어떻게 천년 전 작품이냐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유리벽 너머에서 시작된 제 갈증은 그렇게 더 깊은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석굴암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석굴암은 낯설 만큼 살아있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저는 그날의 광경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신라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 미술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리니까요. 그런데 전시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디지털로 복원된 석굴암이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3차원 본존불의 미소부터 11면관음 보살상의 섬세한 조각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정말 천년 전 작품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정교함이 가능하죠? 전시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관람객들이 스크린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돌리고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인 건축학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 건축 기술은 대체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동양 미술이라고 하면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교토 사찰 정도만 떠올렸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석굴암은 대체 뭡니까? 중국도 일본도 만들지 못한 이 정교한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한 프랑스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예요?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진짜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주에 있습니다. 천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어떻게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석굴암의 비밀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전시실 한쪽에서 한국 측 큐레이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석굴암은 파낸 석굴이 아닙니다. 화강암 360여 개를 쌓아 올린 인공 석굴입니다. 전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쌓아 올렸다고요? 한 영국인 고고학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돌과 돌을 정교하게 맞물려 천년을 버텨왔죠. 말도 안 됩니다.
그 고고학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도의 석굴은 산을 파낸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돌을 쌓아서 석굴을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1000년 전에요? 큐레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건축사에서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전시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스크린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 정교한 곡선, 완벽한 돔 구조. 저 역시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옆에 있던 이탈리아 조각가가 말했습니다. 본존불의 비율을 보세요. 완벽한 팔등신입니다. 얼굴 표정,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이건 단순한 종교 조각이 아니에요. 인간미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디지털 화면으로 확대해서 본 본존불의 미소는 경이로웠습니다. 1000년 전 조각가가 어떤 마음으로 저 표정을 새겼을까요? 한 미국인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동양 미술의 중심이 중국과 일본만은 아니라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토록 놀라운 문화유산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전시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독일인 건축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로마 판테온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석굴암의 돔 구조는 판테온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판테온과요? 이 원형 돔, 중앙의 정점,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식까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의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00년 전 신라가 로마와 연결돼 있었다고요? 한국이 그렇게 국제적인 나라였다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석굴암에 관한 자료를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야 합니다. 직접 석굴암을 봐야 합니다. 뉴욕 전시실에서 본 디지털 복원도 놀라웠지만 실물을 봐야 한다는 갈증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양이 몰랐던 동양,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경주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토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석굴암. 뉴욕에서 디지털로 봤던 그 석굴을 이제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겁니까? 계단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석굴암 앞에 섰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본존불이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물이 주는 압도감, 그 존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본존불보다 먼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석굴의 벽이었습니다. 360개의 화강암 블록. 저는 천천히 유리벽을 따라 걸으며 돌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틈.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1mm도 안 되는 정교함.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함께 온 한국인 건축학자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의 무게와 마찰력만으로 1000년을 버텨왔죠.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도 아잔타 석굴은 산을 파낸 겁니다. 중국 두낭도 마찬가지고요. 자연 안반을 깎아낸 거죠. 그런데 한국은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건축학자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화강암이라는 재료를 선택한 것도 놀랍습니다. 화강암은 단단하지만 가공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신라 장인들은 이 단단한 돌을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맞췄습니다. 레고 블록.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360개의 조각이 빈틈없이 맞물려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이뤘습니다. 돔 구조를 보십시오. 건축학자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곡선이 보이시죠? 완벽한 반구형입니다. 중력을 분산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돌들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광기 어린 정밀함입니다. 건축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신라인들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으로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유리벽이 아쉬웠지만 최대한 가까이에서 돌의 표면을 관찰했습니다. 돌마다 미세한 곡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평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각 돌이 돔의 곡선에 맞춰 정교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저 돌들을 어떻게 가공한 겁니까?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건축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년 전엔 현대 같은 정밀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곡선을 새겼을까요? 수학적 계산도 완벽합니다. 1000년 전 신라 장인들이 현대 수학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원형 공간과 사각형 공간의 비율을 보십시오. 건축학자가 도면을 꺼냈습니다. 황금 비율에 가깝습니다. 1대 1.618.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하에 설계된 겁니다. 로마 판테온도 황금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라도 같은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다시 석굴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본존부를 중심으로 사천왕상, 10대 제자상, 보살상들이 벽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조각의 위치도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대칭과 균형. 이건 단순한 석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우주입니다. 신라인들은 돌로 우주를 만든 겁니다. 건축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가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고맙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날 오후 석굴암 주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산을 파냈습니다. 자연을 깎아 신을 모셨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 안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인공으로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자연에 도전한 겁니다. 이건 기술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만들 수 있다. 신라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과대평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국 문화를 미화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석굴암은 과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돼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 석굴의 진가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석굴암을 나와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두 유적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차로 10분 거리.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밝습니다. 함께 온 한국인 건축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불국사는 양입니다. 석굴암은 음이죠. 양과 음.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음양 조화를 건축으로 구현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건축학자가 불국사 경내를 가리켰습니다. 불국사를 보십시오. 수평으로 펼쳐진 구조입니다. 넓은 마당, 낮은 지붕 열린 공간. 햇빛이 쏟아집니다. 밝고 따뜻하고 드러나 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불국사는 개방적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밝은 빛이 가득한 곳. 반면 석굴암은 어떻습니까? 건축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둡습니다. 좁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굴암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빛이 제한적으로 들어옵니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은밀합니다. 건축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불국사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석굴암은 내면을 향해 닫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남이고 하나는 숨김입니다. 이게 음양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00년 전 신라 건축가가 이런 철학을 구현했다고요? 두 건축물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표현했다고요? 누가 설계한 겁니까? 김대성이라는 재상입니다. 재상이 건축을 설계했습니까? 네. 그는 정치가이자 건축가였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동시에 건설했죠. 동시에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유적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불국사는 현세를 상징합니다. 건축학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 새 속의 삶이 펼쳐지는 무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석굴암은 내세를 상징합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혼자 명상하는 곳, 영혼이 닿는 세계입니다. 현세와 내세, 양과 드러남과 숨김, 이 두 건축물이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겁니다. 건축학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이게 신라인들이 꿈꾼 세계관입니다. 저는 불국사 대웅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청운교와 백운교가 보였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게 솟아 있었죠. 저 계단도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건축학자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청운교는 푸른 구름, 백운교는 흰 구름입니다. 속세에서 불국토로 오르는 과정을 상징하죠. 33계단은 불교의 33천을 의미합니다. 33천.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만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십시오. 건축학자가 두 탑을 가리켰습니다. 다보탑은 화려합니다. 복잡하고 장식적이죠. 반면 석가탑은 단순합니다. 직선적이고 절제돼 있습니다. 저는 두 탑을 비교하며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음양입니까? 맞습니다. 복잡함과 단순함, 화려함과 절제, 이 둘이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신라인들은 대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 드러남과 숨김, 복잡함과 단순함, 모든 걸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로마 판테온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 돔, 중앙의 정점, 빛이 들어오는 방식까지. 석굴암과 놀랍도록 유사하죠. 건축학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실크로드를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신라는 실크로드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고립된 왕국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로마, 인도와 교류했습니다. 페르시아, 로마, 인도. 석굴암의 돔 구조는 로마 건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신라는 그걸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죠. 재해석.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석굴암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였습니다. 신라는 해양왕국이었습니다. 건축학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됐습니다. 장보고의 청해진이 그 증거죠. 신라 상인들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오갔습니다. 문물이 교류됐고 기술이 전파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신라는 고립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경주에 나타난 로마의 그림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1000년 전 이 땅에서 동서양이 만났던 겁니다. 건축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가 바로 석굴암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토암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불국사의 지붕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1000년 전 신라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를 품고 조화를 꿈꾸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유산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석굴암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관람객이 적은 이른 시간을 골라갔죠. 조용히 석굴 앞에 서서 유리병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본존불에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제는 건축 기술에 압도당했다면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온함. 그렇습니다. 평온함이었습니다. 본존불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천년을 그 자리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 그 존재감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음양의 조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건축학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불국사는 양이고 석굴암은 음이라는 말.
그런데 그게 단순히 건축적 대비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대비이기도 했습니다. 불국사에 섰을 때 저는 밝고 경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햇살 가득한 공간, 사람들의 웃음소리,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죠. 그런데 석굴암은 달랐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좁은 공간, 제한된 빛, 그리고 깊은 침묵.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라인들이 원한 거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국사에서는 세상과 소통하고 석굴암에서는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밖을 향한 시선과 안을 향한 시선. 둘 다 필요했던 거죠.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석굴 안의 어둠과 밖의 빛이 교차하는 지점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경계. 저는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밖과 안의 경계, 양과 음의 경계. 신라인들은 이 경계를 이해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건축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보통 이틀째 다시 옵니다. 첫날은 기술에 압도당하고 둘째 날은 철학에 빠져들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설계한 김대성은 천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건축학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주를 설계했습니다. 음양, 천지, 생사, 현세와 내세. 모든 대립을 조화시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불교 철학입니다. 건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불교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죠. 김대성은 그 철학을 건축으로 구현한 겁니다. 중도.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불국사만 있었다면 너무 밝았을 겁니다. 석굴암만 있었다면 너무 어두웠겠죠. 둘이 함께 있어야 완벽합니다. 건축학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수평과 수직, 드러남과 숨김, 개방과 폐쇄. 모든 게 짝을 이룹니다. 이게 신라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저는 다시 본존부를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세도 균형이었습니다. 저 손의 위치도 의미가 있습니까? 항마촉지인입니다. 건축학자가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자세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대지어 내가 깨달았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깨달음. 불국사는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고 석굴암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건축학자가 덧붙였습니다. 불국사의 계단을 오르며 속세를 벗어나고 석굴암에 들어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본존불 앞에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신라인들이 설계한 영적 여정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00년 전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빛만 있으면 그림자를 볼 수 없습니다. 건축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둠만 있으면 형체를 알 수 없죠. 빛과 어둠이 만나야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국사는 빛이고 석굴암은 어둠입니다. 둘이 만나 신라라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건축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신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세웠습니다.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시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서양 건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건축학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양은 하나를 극대화합니다. 고딕 성당은 높이를 극대화했고 로마 판테온은 돔을 극대화했죠. 하나의 특징을 압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동양은 조화입니다. 극대화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쪽만 강조하지 않고 전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학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동서양 건축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석굴암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완벽한 균형.
이 조화가 천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극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균형만이 시간을 이깁니다. 건축학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석굴암 앞에서 1시간을 더 머물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본존불의 미소를 보며 음양의 조화를 느끼며 천년 전 신라인들의 지혜에 경탄했습니다. 불국사는 양, 석굴암은 음. 둘이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세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조화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석굴암 조사를 마치고 불국사로 내려왔습니다. 경내를 걷다가 연못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물이 고요하게 고여 있었죠. 연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연못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온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극락전 앞 연못입니다.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를 상징하죠. 그런데 학예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연못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요? 석굴암과 연결돼 있습니다.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석굴암은 산 위에 있고 여기는 산 아래인데요. 물입니다. 학예사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석굴암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감로수라고 부르죠. 그 물이 지하로 흘러내려 이 연못을 채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 위의 물이 산 아래까지 흘러온다고요? 네. 정확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옛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기록. 저는 연못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수면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 물이 석굴암에서 왔다고요? 왜 물을 연결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성한 순환입니다.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석굴암은 하늘에 가깝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솟는 물은 하늘의 물이죠. 그 물이 땅으로 내려와 불국사 연못을 채웁니다. 하늘과 땅. 또 음양이었습니다. 물의 순환이 곧 생명의 순환입니다. 학예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땅을 적시고 다시 증발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죠. 신라인들은 그 순환을 석굴암과 불국사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두 유적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학예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석굴암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불국사만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물이 연결되고 철학이 연결되고 공간이 연결돼야 완성됩니다. 저는 연못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이 물이 석굴암에서 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학예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수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천년이 지나면서 땅이 변했고 일제강점기에 훼손도 됐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또 그 단어였습니다. 석굴암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물길까지 끊어놓았다는 겁니까? 하지만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학예사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흐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신라인들이 만든 그 길을 따라 지금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연못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연꽃도 상징이군요. 뿌리는 어둠 속에 있고 꽃은 빛 속에 핍니다. 또 음양입니다. 정확합니다.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죠. 어둠 속에서 시작하지만 빛을 향해 자랍니다. 진흙과 꽃, 어둠과 빛, 석굴암과 불국사.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김대성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게 아닙니다. 물의 흐름까지 설계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었습니다. 천년의 설계도입니다. 학예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죠. 석굴암의 위치, 불국사의 배치, 물의 흐름, 심지어 이 연못의 크기까지.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국사 전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대웅전, 극락전, 청운교,
백운교, 다보탑, 석가탑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종교와 건축과 자연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신라인들은 모든 걸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물, 돌과 나무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봤습니다. 학예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서양 건축은 정복입니다. 자연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땅을 지배합니다. 힘을 과시하죠. 동양 건축은요? 학예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길을 만들고 산이 솟은 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학예사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천년을 버티는 비결입니다. 저는 연못의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맛이었습니다. 이 물이 정말 석굴암에서 왔을까요? 보이지 않아도 믿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그 흐름이 이 연못을 채우고 있다고. 사라진 연못, 그리고 감로수의 흐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끊어진 것 같지만 이어집니다. 이게 신라의 힘입니다. 학예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불국사에 머물렀습니다. 연못 앞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석굴암이 있는 산 정상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길이 두 유적을 잇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철학이 천년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신라인들의 지혜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조사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자꾸 맞아떨어졌습니다. 석굴암 돔의 지름, 본존불의 높이, 불국사 대웅전의 너비.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신기한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 수학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뭘 발견하셨습니까? 수학자가 달려왔습니다. 석굴암 돔의 지름이 6.7m입니다. 본존불 높이는 3.5m고요. 이 비율이 거의 1.9대 1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황금 비율에 가깝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확한 황금비는 1.618대 1이지만 1.9도 그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수학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원형 공간과 사각형 공간의 비율을 보십시오. 저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1.1대 1입니다. 1.1이요? 네. 완벽한 1대 1은 아닙니다. 미묘하게 차이를 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학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1대 1이 아닙니까? 완벽한 정사각형이 더 아름답지 않나요? 아닙니다. 완벽한 1대 1은 너무 딱딱합니다. 기계적이죠. 그런데 1.1대 1은 자연스럽습니다. 살아 숨쉬는 느낌을 줍니다. 신라 장인들이 그걸 의도한 겁니까?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도 완벽한 대칭을 피합니다. 약간의 비대칭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천년 전 신라인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자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다보탑과 석가탑도 그렇습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두 탑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탑의 높이가 다릅니다. 다보탑이 약간 더 높죠. 완벽한 대칭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비대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력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대칭인 게 없습니다. 나무도 산도 사람 얼굴도 미묘하게 비대칭이죠. 그 불완전함이 생명을 느끼게 합니다. 수학자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가 만든 건축물은 차갑습니다. 완벽하지만 생명이 없죠. 그런데 신라 장인들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함을 남겼습니다. 그게 오히려 완벽함을 만든 겁니다. 그날 오후, 불국사 다보탑 앞에 섰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탑이었습니다. 계단, 난간, 사자상, 연꽃. 장식이 화려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각 층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탑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사달이라는 석공입니다. 아사달? 네. 신라 최고의 석공이었죠. 하계사가 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요? 아사달에게는 아사녀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사달은 다보탑을 만들기 위해 경주로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몇 년을 보냈죠. 아사녀는 남편이 그리워 경주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달은 아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탑이 완성될 때까지 속세와 단절해야 했거든요. 아사녀는 불국사 연못가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요? 아사달이 말했습니다. 탑이 완성되면 연못에 그림자가 비칠 거라고. 그러면 만날 수 있다고. 하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들여다봤습니다. 탑의 그림자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사녀의 마음이 너무 절박해서 물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아사녀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아사달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사달은 비통해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탑이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그 후 아사달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계사가 다보탑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탑에는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은 희생, 완성 뒤에 감춰진 아픔. 저는 다보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장식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정교한 조각 하나하나에 아사달의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희생의 증거입니다. 하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보탑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름다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느껴지거든요. 저는 연못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사녀가 남편을 기다렸다는 그 연못. 고요한 수면에 다보탑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지금은 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칩니다. 아사녀가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자. 너무 늦었죠? 하계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1000년 전 한 여인이 이 자리에서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작품을 보고 싶어서,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서양 건축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콜로세움, 에펠탑. 위대하지만 차갑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없죠. 동양 건축은 다릅니다. 하계사가 대답했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따뜻하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다보탑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사달의 손길이, 아사녀의 기다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1.1의 미학.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대칭이 아니지만 조화롭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인간적입니다. 수학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대 장비로 측정해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1000년 전에 이 정교함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대충 만든 건축은 이렇게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성과 기술과 사랑이 합쳐져야 1000년을 버팁니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그 증거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다보탑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못의 그림자도 붉게 변했습니다. 아사녀가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자. 1000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조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석굴암으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유리벽 앞에서 느낀 답답함, 뉴욕에서 본 디지털 복원의 감동, 360개 화강암 블록의 경이로움, 음양의 조화, 물의 순환, 1.1의 미학, 그리고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석굴암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본존불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벽에 손을 댔습니다. 이 벽이 왜 필요한지. 옆에 서 있던 한국인 보존 과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1913년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해체했습니다. 과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년을 버텨온 구조를 멋대로 뜯어냈습니다. 돌과 돌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시멘트로 때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멘트요? 네. 화강암 사이에 시멘트를 부어 넣었습니다. 천년 동안 숨 쉬던 돌이 막혔습니다. 습도 조절이 안 됐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정부가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벽을 설치했습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저는 유리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의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과학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평가절하하고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석굴암을 함부로 다룬 것도 그 일환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어떻게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보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습도 조절 시스템, 온도 관리, 정기적인 점검. 최선을 다해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까?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망가진 걸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과학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견뎌낸 미소. 유리벽 너머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온함. 저 미소가 대단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훼손당하고 시멘트로 막혔지만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망가져도 복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책임. 과학자가 유리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유리벽 너머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존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가능성은 남습니다. 저는 석굴암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본존불, 11명관음 보살상, 사천왕상, 10대 제자상 모두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유리벽 너머지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소는 제 마음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석굴암은 세계 건축사의 기적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60개의 화강암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 로마 판테온과 견줄돔 구조.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함. 이것은 천년 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세계 유적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석굴암만큼 완벽한 건축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정상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직접 보십시오. 말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석굴암을 찾았습니다. 유리벽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명작입니다. 천년의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 천년의 미소와 함께 말입니다.